정말 짧지만 굉장히 훌륭한 결제를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조정원 박사님께서는 그 기본적인 디지털 포용 사회의 어떤 비전 미션에 대해서 좀 이론적이고 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우리 김원재 부회장님께서는 실제적으로 이 디지털 포용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디지털 포용 법안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라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만 듣고 있어도 굉장히 가슴이 뛰는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이게 조창원 박사님께서 이 조제 사라마구의 1998년 노벨 문학상의 그 백색 실명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또 흑색 실명으로 생각이 드는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정 토론 선생님께서 5분에서 6분 정도 순서에 따라서 우리 현장에서 또 느끼시는 디지털 포용사회 두 개의 발제를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OBS의 김대일 기자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6분 안에 말씀하시라니까 좀 타이트하게 말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수료를 끝나고 싶지 않아가지고 이제 박사 논문 주제로 정했던 게 유튜브 정책 홍보가 있는데 그걸 한 6개월 정도 관심 갖고 또 최근에는 탄핵 이런 같은 거 그런 동안 거기에 머리가 세팅이 됐다가 또 기후행동이라고 했더니 저희 회사 저는 이제 롤이 기획팀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획 기사를 쓰면서 제가 그렇게 좀 긴 호흡으로 가겠다는 게 제 목표였는데 오늘 이제 그 디지털 포용 두 분 얘기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저는 일단은 딱 유니버설 디자인하고 그 다음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디지털 포용이라고 저희가 일단 협회 이름은 되어 있지만 저는 이제 포용보다는 복지 개념으로 일단 저희가 상위로 잡아놓지 않으면 아까 조 박사님께서 얘기하셨던 게 오늘 핵심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데 AI 기본법하고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이제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디지털 포용이라는 게 그냥 어떻게 보면 이런 모호한 개념보다는 저는 맨 위에 디지털 복지로 상위에 링크가 돼야지 그 밑에 AI라든가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탑재가 돼서 저희가 먼저 그 헤게모니를 잡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건데 이게 왜냐면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생각이 들었던 게 왜 노인들이 지하철에서 유튜브를 저렇게 열심히 보고 계실까 하면 그분들이 일단 플레이를 한번 하는 순간 알고리즘에 묶이기 때문에 유튜브를 그냥 별도의 무슨 매뉴얼이라든가 복잡한 기작 없이 계속 스위치를 누르고 열기만 하면 본인이 보고 싶어 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볼 수밖에 없는 컨텐츠가 떠서 유튜브는 정말 어른들이 제일 많이 사용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저희 디지털 포용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아까 저희가 나머지 있지 않습니까? 키오스크라든가 다른 조작도 저는 그 안에 여기 VR 권준수 대표님도 계시지만 분명히 나중에는 키오스크가 어떻게 변하냐면 저는 홍채 인식이라든가 지문 인식으로 조작 없이 완스톱으로 되는 시대가 분명히 올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분명히 이제 알고리즘으로 바뀌게 된다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지금까지 약간 어렵다는 개념보다는 쉽게 될 텐데 그래서 저는 그 하드웨어적인 접근보다는 저희 디지털 포용 협회가 그런 상위 개념도 먼저 그 자리를 잡아야 된다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좀 말이 좀 많이 섞이긴 하는데 그리고 그 부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 박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거기에서 딱 두 가지를 저는 뽑고 싶은 건데 아까 집행기구에 다원화하고 그 다음에 이걸 나중에 디지털 포용이라든가 교육을 이과할 것인가 리터러시 개념도 있는데 저는 현재 집행기구가 너무 이게 좀 동부난방이라고 해서 너무 많습니다. 기관도 많고 이런 집행되는 지원 앱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교육을 하는 장소부터 다 틀린데 이 개념을 저는 이제 우리 마을이라든가 마을 컨셉으로 잡지 않으면 이게 계속 반복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시장을 예를 들어서 상인들은 배달 앱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막힙니다. 그럼 이거를 물어볼 사람을 인터넷에 찾거나 그럴 수 없고 누군가 근처에서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그 시장 안에서 그거를 호칭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고 또 노인정이라든가 아니면 작게는 집 안에서 이 디지털 포용이 먼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바텀업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저희가 나중에 이 협회라든가 아니면 저희가 소구하는 목표가 조금 저는 처음에
위에서 결정 구조가 내려서 밑으로 내려가는 구조로 생각했는데 막상 현장에 가보니까 같은 업이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또 김원재 교수님이 아까 법 얘기하셨는데 법도 저는 조금 이제 최근에 기사를 쓰고 아니면은 취재를 하면서 느꼈던 게 지금도 뭐 배제라든가 소외라는 문구를 가지고 지금 국회에서 다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의미조차도 안 잡힌 상태에서 저는 이것도 당연히 처음에 아니 이게 소외라는 개념으로 한다는 것보다 당연히 배제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를 뭐 국민의힘하고 더불어민주당의 그 의견 다툼의 배제가 단어 하나 가지고 지금 할 정도로 저는 솔직히 약간 한심하다는 생각까지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 아까 제가 이제 협회 할 일을 자꾸 강요하다시피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가 되게 구체적으로 먼저 치고 나가지 않으면 이 얘기는 아마 박사님하고 잠깐 나누긴 했는데 그게 구체화되지 않으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AI 기본법이라든가 지능정보화 기본법도 왔고 평행선상에 놓이는 일이 발생할 것 같으면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상위 개념 그러니까 복지라는 거로 저희는 아까 컨셉을 딱 잡으면은 그러니까 이 아까 두 가지 AI나 지능정보화 기본법이 하위로 자리 잡게 되면 저희가 좀 더 유리한 위치를 갈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짧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예인들의 권병수 대표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스 VR 변호사입니다. 이제 저는 교육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희가 이미 교육을 했었던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디지털 포용법과 굉장히 연관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이라는 사업이 있는데 디지털 역량 강화 사업은 이제 우리나라의 각 도에서 뭐 이제 서울이나 경기도 이렇게 큰 도 같은 경우는 뭐 100억 가까이 지원을 해주고 작은 도 같은 경우는 30억 가까이 지원을 해주는데 여기에서 디지털 역량 강화에서의 핵심이 바로 이제 노인들이라든지 아니면 소외계층이라든지 그런 어떤 디지털 역량을 높여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노인들이 키오스크를 쓰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소외계층들이 디지털을 이용을 해서 직업을 갖게 도와준다든지 그런 것들 또 특히 이제 장애인들이 써야 되는 디바이스를 보급한다든지 그런 거였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금 체계 없고 어떻게 보면 조금 어떤 기구 이제 이것도 이제 미아에서 했었던 사업인데 그런 것들이 뭐 전담 기구라든지 아니면 특히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업까지도 확대될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제 디지털 포용 법안이 만들어지면서 조금 더 확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참여했던 사업 중에서 디지털 새싹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 디지털이 들어가죠 앞에. 디지털 새싹 사업 같은 경우도 이제 현 정부가 굉장히 야심차게 이제 시작을 했던 사업인데 굉장히 큰 규모로 이제 학생들한테 디지털 역량을 이제 키워주는 사업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뭐 디지털을 잘 사용하지 않냐 뭐 그렇게 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교육 현장에 있어서.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초중고등학교의 선생님들이 사실은 나이 드신 분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기존 커리큘럼을 이제 많이 교육을 하시는데 디지털 디바이스, 새로 나온 디바이스를 교육하라고 하면은 정말 뭐 난감해 하시고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지도 모르고 뭐 기구를 사용하기도 어렵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래서 디지털 교사를 다시 또 임명을 해가지고 그 사람이 디지털 디바이스에 대한 것들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 선생님들한테 이런 어떤 디지털 교육도 다시 해야 되는 거죠. 인공지능 교육도 해야 되고 메타버스 교육도 해야 되고 그래야지만 그 선생님들이 이제 실제 계신 선생님들이 그런 교육을 역량이 강화가 돼야지 학생들한테 그런 교육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뭐 이제 대표적인 두 가지의 사업을 말씀드렸고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더 확대되고 체계적으로 되기 위해서는 이제 뭐 협회라든지 민간기구라든지 뭐 그런 것들 그런 단체들의 활동들이 가장 중요하고요. 저희 회사가 이제 또 요것과 관련된 것 중에 조금 구체적으로 시행했던 사례가 뭐가 있냐면은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나오기 전에 이제 가상현실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규제 샌드박스 1호로 이제 지정이 돼서 임시 허가랑 시중 승인을 진행했었는데 이것이 뭐냐면은 사실은 새로운 디바이스라든지 새로운 기술이 나오게 되면은 그런 어떤 기술과 디바이스를 이제 정의를 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제라든지 법이라는 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정의와 규제를 하는 법들이 사실 굉장히 느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문제점이 나와야지만 그 문제점을 해결을 하면서 규제란 법들이 만들어지는 뭐 그런 어떤 방식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저희 회사만 하더라도 뭐 예를 들어서 트럭에다가 시뮬레이터를 얹었는데 뭐 트럭은 도로교통법을 따르고 뭐 시뮬레이터는 유기시설 안전법을 따르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가 상충하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들이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요 사실은 앞으로 나올 인공지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메타버스가 이제 조금 XR이라든지 그런 곳에서도 굉장히 많이 연구가 되고 사실은 이런 연구가 될 때 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아까 뭐 다들 좋은 말씀 해주셨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정말 소외계층이라든지 디지털에 대해서 뭐 잘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어떻게 요거를 사용하게 해줘야 되는지 그런 어떤 윤리적 문제까지도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AI 기본법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아직까지는 갈 길이 조금 먼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제 법 체계가 만들어진다는 것 자체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굉장히 어렵고 험난한 길이고 또 어떤 문제점이 있을지 예측하기도 어렵고 그런데 이제 조금 비근한 사례로 석 달 전에 가상현실 융합지능법이 드디어 통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사실 메타버스라든지 가상현실을 이제 조금 규제할 수 있는 법이 이제서야 만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뭐 법안도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제가 인공지능 아니 메타버스 윤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이제 이 법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쭉 지켜봤는데 어떤 법이 생겼냐면은 자율 규제라는 법이 생겼습니다. 이 자율 규제라는 게 뭐냐면 일단은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는 기업들이 그런 서비스를 하면서 사실은 이런 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규제 없이 그냥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규제를 기업들이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이런 규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요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시행을 하면서 이제 뭐라 그럴까 여기에서 문제점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걸 또 웃긴 게 협회에서 이 가상융합협회라는 게 또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협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토론과 뭐 여러 가지 그런 해결 방안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이 자율 규제를 시행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런 어떤 윤리가 만들어지고 법이 만들어지고 그런 과정에서 또 저희 뭐 이제 협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보면 인공지능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번 사용해보고 이거 안 되네라고 이제 그만두는 분들이 대부분이 많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사실은 분야별로 이제 우리가 교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인공지능을 가장 잘 사용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가 하면은 자기 분야의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분들이 가장 잘 사용을 합니다. 뭐 인공지능으로 영화가 만들어진다고 하는데 일반인들 영화 못 만들어요. 사실은 진짜 영화에 관련된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잘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사실은 이런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은 이게 기술이기 때문에 산업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산업 분야의 확대가 될 때 그 산업 분야별로 이제 구체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알고리즘에 의해서 사실은 일반인들은 굉장히 속고 어떻게 보면 이용당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상현실이나 메타버스가 훨씬 더 확대가 될 거예요. 인공지능 때문에. 왜냐하면은 굉장히 창작물들이 많아질 거고 3D 모델링도 인공지능이 될 거고 그럼 이제 메타버스나 인공지능이 더 확대가 될 텐데 이렇게 확대가 될 때 저작권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상현실 공간에서는 특히 아바타가 사용이 되는데, 아바타가 사용이 되게 되면은 어떤 실명이라든지 아니면 속이는 거라든지 그런 것들이 훨씬 더 문제가 많이 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교육이라든지 또 소외계층에 대한 어떤 또 배려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저희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많은 그 도전을 준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최수진 부장님께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컴페이터가 탄수라고 지금 앞에서 많은 말씀 해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많은 얘기를 담아주셔서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짧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도 말씀해 주시면 지금 이제 IT가 흐름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시도들이 많았고 많은 법안들 기준으로 해서 여러 규제도 만들어지고 인증 제도도 만들어지고 이런 것 중에 대표적으로 저희가 이제 기술 중심으로 가다가 인간 중심으로 가겠다고 하고 장애인 차별법이 도입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민간 업체들이 그 기준을 따르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진행했었는데 지금도 완벽하게 이루어지진 않았거든요. 근데 그 많은 제도들이 진행이 되면서 가장 제가 민간 기업들이 움직이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개념에 대한 확실한 규정을 만드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전문가 양성이 너무 늦었고 전문가 양성이 늦어지다 보니까 정확한 콘텐츠를 배포하는 것에 대한 것 그리고 기준을 마련하고 어떤 것이 표준이고 어떤 것을 따라야 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게 늦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정착하는 데 굉장히 시간을 오래 잡아먹었거든요. 그래서 기업들이 지금 디지털 포용에 대해서 저는 좀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일단 개념부터 좀 명확하게 써야 되고 저희가 AI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AI는 사실 학습을 해서 진화하는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AI라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더 많은 포용에 대한 개념을 집어넣어서 학습시키고 더 많은 콘텐츠를 집어넣는다면 AI 또한 포용의 개념을 갖게 될 것이고 AI가 포용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갖는다면 당연히 디지털 포용에 대한 세상에 대해서 AI도 학습을 한 콘텐츠를 내놓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포용협회가 할 일은 보다 많은 콘텐츠를 생성하고 전파하는 그래서 민간들이 포용에 대한 개념을 빨리 갖도록 하고 버타운 방식이나 탑다운 방식으로 가는 건 이미 우리가 해봤기 때문에 얼마나 느린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방식보다는 거미줄 같은 확대 방식 이런 방식으로 빨리 진화하지 않으면 저희가 정착하는 동안 이미 장애인 차별법도 마찬가지 아직 다 저희가 민간에서 다 표준을 지키지 못했는데 다른 세상이 벌써 와버렸거든요. 근데 포용도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저희가 좀 속도 높게 위에서도 움직이고 아래서도 움직이고 학생들의 교육이라던가 학생들의 그런 개념, 민간 업체들의 전문가 양성 그리고 위에서 결정권자들에 대한 포용에 대한 개념 구축이 이게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간이 저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저는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이 다 좀 짧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오늘 귀중한 두 분의 발제를 해주셨는데 이 세 분의 토론에 대해서 좀 코멘트가 있으시면 조창원 박사님께서 좀 한 말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두 분 이제 기업체에서 이제 근무하시니까 저는 두 분씩 코멘트를 하고 싶은데요. 아까 제가 발제했던 내용들이 이제 그것에 대한 고민이 들어 있습니다. 이제 결국 이제 실행자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제 이거 두 가지죠. 일단은 개념에 대한 문제. 그래서 제가 이제 개념을 어떻게 더 확장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주관적으로 생각해보면 30 이런 방식도 제가 한번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해봤던 거고요. 그래서 이런 논의가 일단은 많아져야 된다는 게 1번이고 결국은 두 번째는 실용적인 겁니다. 이제 실행자들의 문제거든요. 아무리 담론이 있어도 그 실행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실행자는 누구냐? 딱 두 곳입니다. 기업과 그 다음에 기구들입니다. 협회 같은 기구들이죠. 이들이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실행되지 않거든요. 이게 저는 사실은 디지털 포용이 그냥 아름다운 사회라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사회면서도 경쟁력 있는 사회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게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봐요. 이게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보통 이렇게 알다시피 환경에 대한 것을 굉장히 강조하면서 그것을 유럽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교류의 진입장벽을 활용한다는 그런 이제 그 논리들을 우리 이렇게 알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디지털 포용이라는 이런 제도 자체가 굉장히 숭고하고 아름답지만은 이거 역시 지금 현재 유럽에서는 환경 정책과 마찬가지로 그들 국가 그 지역 내의 질서에서의 그 기업들의 경쟁력, 국가 경쟁력, 지역 경쟁력의 하나의 수단으로서도 실용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다. 그 정도로 굉장히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런 정확한 개념 그리고 이 실행자들에 대한 정확한 지침, 그다음에 실행자들의 그 기업가 정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좀 발현이 돼야 된다고 봐서 두 분에 대해 말씀하신 그 지적에 대해서 저는 동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원재 박사님. 네, 저희가 조정된 시간을 이제 아까 지나고 있어서 아주 저도 어차피 겉에 보이자고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사실 이제 말씀드린 것들 다 저희가 애초에 설립할 때부터 고민했던 것들이고 지금도 하고 있고 저희가 막 계속 고민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희 우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인터넷 신문도 지금 디지털 포용교수라서 인터넷 신문도 만들었고 오늘 이렇게 세미나 시작하고 있고 국회라도 살짝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그 상황이 조금 수정시키긴 했지만 어쨌든 국회 보좌관들 의원들 설득해서 이거 세미나도 필요하다. 국회에서 하기로 했고요. 그런 것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올해 이번 빠르면 다음 주 아니면 그 다음 주 안에 저희가 회장님이랑 저희가 책을 써서 이제 디지털 포용이라는 책도 출간이 곧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다양한 차원에서 관심도 좀 끌게끔 하고 사회적 아젠다 화두가 되게끔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갖고 이제 그런 식으로 여론이나 사회적 아젠다 좀 선점해 보려고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확산도 시키고 이런 이슈가 중요하다라는 저희 책에서나 저희 신문에서나 그리고 저희가 아마 2부에서 회장님께서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자주 모이는 걸 통해서 같이 협의도 하고 도모도 하고 구상도 하고 같이 진행도 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정도로. 네. 아주 주저하게 끝난 것 같습니다. 1시간 계획했는데 4분 빨리 끝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첫 번째 특별 세미나 디지털 포용에 대한 개념과 실제 법안에 대한 개념이요. 종합하면은 저희 협회가 모든 것을 주도하고 또 이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간 주도의 여러 가지 포용에 대한 정책이나 시행 방안을 여기 계신 기업과 분들이나 언론에서 좀 주도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두 분의 발제는 감사드리고 세 분의 토론자 전화를 감사드리고 인상으로 세미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디지털 포용협회 화이팅! 화이팅!